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수. 예. 날이 굉장히 좀 쌀쌀해졌어요. 예, 쌀쌀하면서 이제 내년 37회 대비해서 또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하고 있는 이제 유재환이라고 합니다. 예, 보지 마시고. 예. 여기 계신 분은 이제 어쨌든 내년 37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고, 준비만 하실 게 아니라 합격하셔야죠.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시면, 충분히 좀 합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특히 야간에 공부하신 분들은 또 다른 일도 좀 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말씀도 드리겠지만 제가 강의하는 것은 정말로 엑기스만 좀 뽑아서 여기서 이제 들으시고 반복해서 이제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뭐 딴 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앞에서 저희들이 하란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이제 강의를 저도 한 20몇 년 좀 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성인들이시죠.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대부분 다 성인들. 요즘 뭐 고등학교 친구들도 이제 공부하시는 친구들이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성인들이시고, 또 나름대로 이제 한 분야에서 다른 일들을 좀 하시면서 하셨던 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생각이, 본인의 사고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죠. 그래서 공부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좀 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조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뭐 딴 건 모르더라도 공인중개사 강의만은 뭐 한 20몇 년 여러분보다 오래 연구하고 강의하고 했으니까 시험에 어떻게 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나 공부 방법 정도는 그래도 좀 낫겠죠. 여러분들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합격하실 거예요. 자, 첫날이어서 여기 뭐 공부를 처음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좀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그냥 공부다, 전부 처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는 게 아주 냉정하죠. 아무리 공부를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앉아 계셨다는 것은 합격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럼 합격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 문제 차이든 두 문제 차이든 똑같습니다. 여기는 합격 아니면 불합격, 그걸로 따지는 거지 얼만큼 공부했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물론 약간 다른 점은 있겠죠. 좀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용어 같은 것들은 조금 익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용어는 익숙한데 그 용어 같은 것들이 좀 잘못 이해됐으면 그게 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도 그냥 제로 베이스를 두시고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시고서 이제 출발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좀 접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날이라서 뭐 OT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 상담이나 이런 것들 다 받아보셨을 테고, 또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어떤 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지는 대략적으로 다 알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있는데, 지금 프린트가 이제 2개 있는데, 원래 이제 그 기본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기본서가 출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가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뭐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하고 합격 전략이라고 가볍게 이제 얘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법의 기초라고 해서 민법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쭉 정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프린트 있죠? 기본서가 아닌 요 프린트 가지고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시험 과목은 뭐 다 잘 아시죠? 1차하고 2차 나눠져 있다는 거. 그 전부 다 이제 과락 없이, 과락은 이제 40점 밑으로 맞으면 아무리 다른 과목에서 100점 맞았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다 이제 불합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 40점은 넘어야 돼요.
그래서 면과락,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면 합격을 시켜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1차 과목 2과목이 있고 2차 과목은 이렇게 3과목인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부동산 공시법과 부동산 세법은 공부는 이제 따로따로 하시게 돼요. 그래서 사실 공부는 이제 2과목으로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1차를 지금 제가 민법, 민사, 특별법이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내년에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다, 나는 이번에는 좀 너무 바쁘니까 일단 1차를 합격하고 내년에, 그럼 내후년에 2차를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2년 계획을 세워놓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2년 계획인가요? 1년 계획인가요? 여기 앞에 계신 분? 1년이죠. 그렇죠. 1년 해야지. 지금 11월 달에 오셨는데.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1년 계획을 해서 동차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오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그렇게 와요. 다 전부 다. 거기는. 근데 이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점수는 여기서 이제 평균 60점이고 평균 60점인데, 이건 1차 따로 이 2개의 과목에서만 이제 평균을 따지는 거죠. 이거. 여기는 이제 60점만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은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요 3과목에서 평균 60점. 이러면 이제 최종 합격이 되죠. 뭐 다 아시겠지만 1차에서는 6점 이상이 돼서 합격했는데 2차가 6점이 안 됐다. 자, 그럼 1차 합격은 인정해 주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1차 요건 이제 공부 안 했을 때 다음에 이제 요것만 공부하셔서 최종 합격을 하시면 되고, 거꾸로 난 공부해 보니까 2차 과목이 그리 재밌더라. 요것만 파고 들어가셔서 요것은 60점 이상이 돼서 합격을 하셨는데 1차가 안 됐다. 그럼 다 잘하시죠? 완전 다 꽝입니다. 이건 전부 다 2차 합격한 거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다시 뭐 시험을 보려면 여기부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은 그러면은 지금 처음 공부하셔서 동차를 하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당연히 뭐 중심으로 해서 1차를 먼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잡아놓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 또 사실 이제 보면 과목을 보다 보니까 요 놈만 부동산 학개론이고 전부 다 과목에 법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공인중개사 시험은 다른 걸 공부하신 게 아니라 법 과목, 법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있어요. 그 거의 대부분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뭐 학교 다닐 때 뭐 대학이나 이런데 법 전공하신 분들 거의 못 봤어요. 다른 거 전공하시고 다른 일 하시다가 이제 오셔. 또는 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하신 분들 가끔은 있는데, 뭐 법무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면서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은 법을 계속 공부를 하고 법을 이제 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정도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이렇게 학원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신 분들은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다. 법 전공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 로스쿨 다니신 분 계세요? 아니 뭐 변호사 사무실에 계신 분 아니시죠? 없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법적인 사고하고 우리가 살면서 좀 쌓아온 생각, 사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이미 성인이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지. 네? 내가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실 때는 머리를 다 비우고 오세요. 본인 생각이 하나라도 좀 들어가게 되면 결과는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다 제로로 두시고 그냥 머리 쓰레기통에다 다 털어놓으시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시고, 요 강의하신 분들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야지 쭉쭉 빨아들이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하게 되면 자꾸 거부감 있게 되면 서로 싸우게 된다고 이게.
그러면 지금 시간이 지금 어차피 내년 시험은 10월 말에 본다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부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쭉쭉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걸 계속 자기 걸로 자기화시키는 그런 그 훈련을 자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자꾸 자기 고집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안 하실 거죠? 다 안 한다고 그러지. 근데 안 그래요. 이게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사고를 제가 바꿔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중개사 과목은 뭐 이렇다는 것 정도 가볍게 말씀드리고 남겨놓고요. 자, 우리는 바로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공부만 죽어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상대인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이제 알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다 아세요, 사실은. 다 알면서 왔지. 근데 공부를 하실 때는 거기에 맞추질 않더란 얘기죠. 자, 상대가 공인중개사 시험인데 이 상대는 특징이 잘하시는, 자, 시험은 주관식도 있고 객관식도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든 2차든 전부 다 객관식이라는 거 다 아시죠? 예. 보통 다른 자격 시험은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아직까지 1차와 2차 전부 다 객관식, 오지선다. 5개 지문을 주어지고 그 중에 옳은 것 하나 골라라. 틀린 것 하나 골라라. 잘 고르시면 돼.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이건 5개 중에 정답 하나를 고르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 알아야 된다. 어떻게 다 알려고? 나중에 여러분들 기본서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받아보시면 그 책이 엄청나게 두꺼운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아니에요. 또 5개 지문을 다 알아야지만이 정답을 골라내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닐 때 이럴 때 객관식 풀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좀 중요한 지문들 한 2-3개만 알면은 이 5개 중에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임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훈련을 좀 잘 하시면 돼. 그러니까 너무 모든 걸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또 이 합격자 발표도 자, 2가지가 있죠. 상대평가라는 게 있고 절대평가라는 게 있어요. 자, 상대평가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뭐 100명 뽑겠다, 1000명 뽑겠다 정해놓는 거죠.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몇 명이 응시했던 예를 들어서 뭐 5,000명 뽑겠다 그러면 5,000등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1등부터 5,000등. 주로 그런 것들은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구석구석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근데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잖아요. 그 절대평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점 이상만 되면 되냐면 60점이죠, 60점. 그러니까 굳이 남들보다 하나 더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저놈이 모의고사에서 나보다 더 맞았어? 물론 경쟁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선의로 경쟁하는 것은 발전이 되니까. 근데 너무 남을 의식하지 마시라는 거지. 자기 상황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략적 공부라는 것은 어느 한 과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부분들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넓히지 말고 출제 가능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40문제가 나오는데 굳이 40문제를 다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교재가 있다 그러면은 이 내용들이 다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중에 뒤쪽에서 제가 정리해드리지만 우리 민법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쭉 나온 것들을 분석해 보면 한 55개에서 56, 7개 정도의 테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 중에서는 자주 나오는 테마가 있고 한 4-5년에 한 3-4년에 한 번씩 나오는 테마들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당연히 이 중에서 자주 나오는 한 매년 나오거나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나오거나 하는 테마를 먼저 학습을 하시는 게 그게 학습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제가 이제 그걸 골라서 강의를 해드려야 되겠지. 근데 그것만 하기도 사실은 벅찬데 여러분들은 그거 하고 또 딴 걸 본다고요.
안 보셔도 돼. 안 보셔도 일단. 근데 불안하잖아, 이게. 그 불안하다는 건 뭐예요? 저를 못 믿는다는 거잖아, 지금. 아니라니까. 제가 40문제를 다 적중시킬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없지만, 자, 60점 맞으려면은 40개 중에서 몇 개를 맞아야 될 것 같아요? 24개를 맞춰야 돼요. 24개. 그럼 16개를 틀려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물론 24개만 딱 맞으면 불안불안하지. 예. 그럼 결국은 제가 28개 정도. 그럼 70점이에요. 100분의 1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70점 정도에서 왔다 갔다 그 정도 하시면 되는 거지. 예. 그러면은 요 테마, 뭐 이것도 어느 정도 많지만은 이 중에서도 또 이제 몇 년 동안 출제된 것을 보아가지고, 아, 올해는 뭐 출제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뽑아가지고 제가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부할 수 있는 별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 부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여기서 이론도 하고 문제도 풀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다른 것들 뭐 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보지 마시라고. 그러면 보지 말라고 그러면 왜 보지 말라고 그러지? 제가 또 보죠 가서.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맞춰야 될 것을 확실하게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해서 맞춰야 될 것을 실수 없이 맞추면 합격하는 거지, 남들보다 더 많이 맞춰가지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라. 그러시면 어느 정도 또 엄청난 공부를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합격은 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막 이것도 나올 것 같고 저것도 나올 것 같고 막 하니까 이제 불안불안하고 하니까 자꾸 이제 넓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뭐 전략이라 할 건 없지만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1차와 2차 따로따로 하니까 일단 공부를 하시는데, 물론 강의는, 물론 우리 이제 실강의는 1차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걸 들으실 때 지금 오전 같은 경우는 1차, 2차가 계속 이제 동시에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뭐 그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 듣고 하다 보면 이게 들을 때는 좀 아는 것 같다 하더라도 까먹게 되죠. 기억에 사라져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강의를 듣는다, 아니면 동영상을 듣는다. 어차피 이제 우리 야간은 1차니까 1차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2차 동영상을 듣지 마시고 그 1차 들었던 것들을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2차 과목이 막 불안해. 아니, 지금은 괜찮다니까요, 지금은. 요게 지금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한 4월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1차 과목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권이라는 것은 이제 내년 3월이나 4월 그때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기 시작하는데, 그 모의고사를 봐서 1차 과목 정도는 그래도 한 60점 정도가 이상이 나와줘야 2차를 공부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긴다고요. 근데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그냥 그런 거 생각 없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금 아까 보셨던 6개 과목을 쫙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오전에 해서. 그러니까 이제 들으시고 그 과목 동영상 들으시고 또 다음날 들으시고 또 뭐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막 하시더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은 듣고 다른 거 들으면서 까먹고 또 들으면서 거의 다 까먹고 이거 하면서 싹 다 까먹고 그냥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이게 반복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1주, 2주, 3주 해가지고 다음날 월요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일주일 거 싹 다 까먹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하게 되면 금방 내년 3, 4월이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하셔가지고 3, 4월까지 이렇게 공부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인데, 모의고사나 이런 거 봐보니까 1차도 빵, 2차도 꽝 이래버리면 이제 자신감이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 사람이라는 게 뭘 하더라도 자신감이 있어야 추진력을 가지고서 계속 밀고 나가는데, 공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나중에 안 나온다. 그럼 자신감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야,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렵다고 그러더니 어렵네. 그래서 지금은 동차로 한다고 했다가 요때 슬슬 이제 중대한 결심을 하시기 시작한다고. 야, 이거
1차 통차로 해가지고 힘들겠다. 그렇다고 포기는 안 해요. 왜 포기를 안 해? 이때 되면 이제 공부한다는 걸 주변에서 다 알아버려요. 지금은 이제 몰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거 아니까 포기는 못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는 1차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본인이 2차를 계획하고 이제 2년을 계획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동차를 하고 오셨다가 공부 방법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일단은 1차 과목 중심으로. 제가 1차 과목 강의한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2차를 강의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씀 해드릴 거라고. 1차 과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습하시고, 결국 복습을 해야 들었던 내용들이 까먹지 않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냥 듣기만 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기억력이나 이런 게 예전 같지 않잖아 이게. 또 딴 일 하고 하다 보면 다 까먹어버려요 이게. 그 선택적 공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다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 선택은 저희들이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 중심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론 되면은 문제를 다뤄야 돼요. 문제를. 결국 객관식은 이거라고 그랬죠. 정답 고르는 게임. 그걸 어떻게 그 실력을 높이냐면, 이걸 많이 다뤄보면 특히 법과목은 딱 정형화가 됐기 때문에 보여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보인다고. 그래서 문제를 많이 좀 풀어보세요.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나는 아직 이론이 안 돼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론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그럼 그 단계에서 문제를 푼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민법의 이론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문제에 들어가겠다. 이 민법이 1년 내 정리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이 민법은 대학에서도 요즘 법과대학이 다 없어졌지만 4년을 배우는 게 민법입니다. 이런 과목을 뭐 몇 개월 했다고 해서 뭐 이론이 정되고 내 이 얘기가 안 된다니까. 근데 그런 오해를 해요. 그냥 어느 정도 저희가 앞에서 하는 얘기가 알아듣고 이제 귀에 들린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들어가줘야 돼요. 당연히 이 문제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는 당연히 무슨 문제? 기출문제죠. 우리가 벌써 36회까지 왔으니까 그동안 쌓여있는 게 많단 말이죠. 물론 아주 옛날 것은 뭐 풀 필요는 없죠. 경향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최소한 이제 뭐 5년 내 아니면 뭐 한 10년 내 이런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내는 곳에서 반복해서 내고, 이 지문을 요때는 옳게 내고 요때는 틀리게 내고 이렇게 했다는 걸 이제 느껴진다고 이게. 그러면서 이론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틀렸으니까 이론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게. 그래서 나중에 자 1차 과목, 물론 뭐 2차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이론 되면은 무조건 문제를 많이 다뤄보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는 5개 중에서 부르 떨면서 찍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 점수 하는 거지. 어떤 분이 80점 맞았다. 그럼 80점이면 40개 중에서 32개를 맞는 거예요. 그럼 이 양반은 32개는 다 알아서 맞추고 나머지 8문제는 몰라서 틀리고 이랬을까? 아니에요. 이분은 찍기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점에서 70점 사이는 이런 분들은 다 알아서 맞는 그런 문제예요. 나머지 한 10점에서 15점 이 정도는 5개 중에 이제 한 2-3개는 걸러냈어. 그런 거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보셨잖아. 근데 꼭 2개 중에 하나가 정답일 것 같아. 예. 그거 하나 찍는 거예요. 그거. 근데 찍는 대로 틀리면 정답을 못 골라내는 거고, 찍는 대로 맞추시게 되면 이제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서. 물론 학원 시스템에서도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이제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어쨌든 그것도 잘 따라가시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테마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냥 이론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야간이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만 관련된 기출 문제도 같이 다뤄주면서 이제 강의가 들어갈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올해 36회 이제 민법 기출 분석인데 그냥 이런 거 볼 것 없이 쉬웠어요. 평이했습니다. 이게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쭉 분석해 보면은
5년 전 이제 32회 때부터 이렇게 들어갔는데 문제가 점점 난이도가 높아졌었다고요. 근데 올해는 굉장히 조금 평이하게 나온 그런 해였다고요. 그 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는 1차 과목이 두 과목이잖아요.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인데 어느 한 과목에서 난이도가 낮으면 어느 한 과목을 높여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학개론은 민법보다 더 쉬웠다고 그래. 난이도를 봤을 때 민법도 그대로 그냥 상문제는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상중하는 저희들 기준이죠. 물론 공부하신 분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천양지차기 때문에 공부 잘 못하신 분들은 다 상이겠지. 그런데 공부 잘하신 분들은 또 하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요건 틀린다고 보고 요 중에서 중해 문제도 이제 어느 정도 틀리고 한 3분의 2 정도 맞추고 요건 다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한 28에서 30개 정도, 그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합격하신 분들이 다 70점에서 75점, 80점, 그 사이에 민법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평이한 그런 문제. 오래 보시지 그랬어. 왜냐하면 이렇게 평이하게 냈다는 것은 내년에는 좀 올릴 거라는 그런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난이도가. 자,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평이하게 문제가 나왔다. 문제 형태는 크게 볼 건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민법은 자, 우리가 이제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과목이 되는데 크게 보면은 이게 네 파트로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민법이에요. 여기까지가 민법. 그리고 이제 요게 또 민사특별법. 이렇게 해서 40문제가 나오는데 각각 내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민법 파트 중에 민법 총칙 파트에서 10문제가 나와요. 물권법이란 파트에서는 14문제가 나오고, 물론 가끔 15문제 내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14문제예요. 계약법 파트에서는 10문제. 그 다음 민사특별법이라고 해서 여기는 5개 법이 있어요. 5개 법이 있는데 5개 법을 가지고서 6문제를 내요. 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출제하는 부분을 보니까 민법 총칙에서는 16개 테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내더란 거예요. 물권법은 21개 테마에서 계속 돌려서 계약법은 14개 테마. 민사특별법은 한 개 법당 한 문제 정도니까 그냥 한 개 테마로 보시면 되죠. 한 개 법이 5개 테마 정도 해서. 물론 한 개 법이 이제 양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6개의 테마. 네, 여기에서 그냥 한두 문제 빼고는 계속 돌려가지고 내더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제가 요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해드릴 때 이 중에서도 제가 또 칠 건 치고 그렇게 해서 더 줄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이해는 되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공부를 하시는데 경제 법칙을 여기도 적용해야 된다. 경제 법칙 아시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적은 노력으로 합격을 하시면 된다. 물론 적은 노력을 하지만 그것도 참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놀기만 해서 안 되고.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우리가 배우셔야 될 민법 기초. 저희 교재는 없어요. 이제 곧 민법의 기초라 해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뭘 배우신다? 법을 배우신다 그래서 법. 법이 뭘까? 법. 자, 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법은 항상 권리 의무다 이렇게 생각해요. 권리와 의무. 이걸 법률 관계라고 그래요.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11월 달, 12월 달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삽니다. 제 아파트를 여러분이 10억에 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를 샀다고요.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파트 이전해달라. 대신에 저는 여러분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뭐 대금 돈 달라. 근데 그런 걸 권리라고 그러는데 만일에 제가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줘. 여러분 잔금 다 주려고 그러는데, 자,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권리가 있으니까 제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준다면 강제로 이전을 받아야 되겠죠? 그 강제가 뭐예요? 소송이지. 예. 국가의 힘을 빌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게 권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소송은 뭐가 있어야, 권리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권리가. 예. 그럼 반대 사람은 이제 의무를 지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 팔았으니까. 의무가 있으면서도 의무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럼 거꾸로 저만 당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는 아파트 이전해 주려고 등기 서류하고 다 등기필증 다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이 잔금을 안 준다. 당연히 저도 달라 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상대로 뭐 제기해요? 소송 제기하겠죠.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법은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관계를 기울이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법 앞에 뭐 자가 들어갔나요? 민법이래요. 민. 말 그대로 백성민자죠. 그럼 백성들 사이에 뭐를 기울하는 거예요? 권리 의무. 그 옛날에 백성이지, 지금은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네, 사인. 그래서 자, 법을 공법과 크게 사법으로 둘로 나눌 때 우리 민법은 당연히 사사로사, 개인사자를 써서 사법이 되는 거죠.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 즉 권리의무 관계를 기울하는 일반 사법이 바로 민법이다. 그러면 아까 2차 과목 중에 부동산 공법이라고 있지 않았어요? 네. 그럼 그것도 법이니까 권리의무 관계를 기울여 놨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근데 거기는 민이 아니라 뭐자가 들었어요? 공이 들어갔네요. 그럼 사인과 사인 사이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한 게 아니겠죠. 거기에는 누가 들어간다? 국가가 들어가겠죠.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또는 지자체와 개인 간의 관계. 예. 그런 걸 기울여 놓은 게 그게 공법이라는 얘기죠. 그럼 아까 세법이라고 보셨어요. 부동산 세법. 마지막에 공시법, 세법 들어왔어요. 자, 그럼 그 세법도 공법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사법에 해당될까요? 공법에 해당되겠지. 아니, 국가에서는 세금 거둘 수 있는 조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세금 내는 사람은 개인일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예, 네, 그래요. 항상 법은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권리 의무 관계를. 그 중에 우리 민법은 누구와 누구 사이, 사인과 사인 사이 권리 의무 관계, 그걸 규정해 놓은 게 우리 민법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딴 강의나 이런 것 보면 그냥 민법하고 들어가는데,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민법에서 배우실 게 바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뭐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권리 의무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정해놨 법이니까. 자, 아까 제 아파트를 여러분이 샀다. 그럼 여러분도 개인이고 저도 개인이죠? 그럼 그 매매에 대해서는 뭐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민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민법이. 응? 그래서 판 사람을 매도인이라 하고 산 사람을 매수인이라 하면서 매도인은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재산권을 이전해줘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을 이전해줘야 될 것을 약정한 게 매매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규정해 놓은 게 민법이라는 얘기예요. 그 결국은 우리가 민법에서 배울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 권리 의무, 이걸 배우셔야 되는 이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럼 우리 민법은 법조문, 우리 법은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1118조로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크게 나누면 민법 총칙과 물권법과 채권법, 칭족법, 상속법 이렇게 5개 편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다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이건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올 일이 없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친족 간에도 권리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족 간에 권리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부 간의 권리 의무 있지. 그런 걸 규정해 놓는 거예요. 부양 의무라든지, 정조 의무라든지, 이런 걸 다 규정해 놓은 거예요. 민법이 다 규정되어 있는 거야, 그게. 그런 게 친족법이고. 자, 상속권, 상속 받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중개사들이 배울 일은 없으니까 이건 싹 빼버려요. 결국 그러면 이 파트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나오는데, 자, 권리에 대해서 이건 권리 중에 뭐라고 돼 있나요? 물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이런 걸 배우신다고. 그럼 이런 걸 배우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서 그냥 가서 배운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교재에도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물권법 파트에서 물권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고, 우리는 이제 계약법이라고 나올 텐데, 이 계약법이 채권법이에요. 채권법은 굉장히 양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것은 계약법인데, 어쨌든 이 계약법은 채권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서 채권에 대해서 살짝 얘기할 텐데, 그게 살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물권과 채권을 이해했을 때 이 법과 이 법을 전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이 물권하고 채권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럼 이건 뭐냐 그 얘기인데, 민법 총칙은 우리 법 체계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법이든. 자, 지금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해 놓은 거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다 규율해 놨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권리를 가질래요, 의무를 질래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갖는 게 좋아요? 권리 갖는 게 좋으니까 민법은 권리 중심으로 얘기가 됐다고. 그래서 권리 중에 물권이라는 권리를 정해놓은 법을 민법 중에서 무슨 법이라고 하고? 물권법. 권리 중에 채권이라는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 채권법인데, 그럼 이것은 개별적인 권리를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법은 항상 개별적인 걸 공부하기 전에 그 개별적인 것의 공통점을 뽑아가지고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을 공부한다 칩시다. 동물. 이걸 개를 공부하는 쪽이고, 이거는 고양이를 공부하는 파트예요. 그럼 개나 고양이는 개별적인 동물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개나 고양이는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 법책에는 개, 고양이를 공부하기 전에 개와 고양이의 공통점을 먼저 설명해 놓고, 공통점을 뽑아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개에 대해서 특징적인 거, 고양이에 대해서 특징적인 거,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개별적인 것의 공통점을 다 뽑아놓은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총칙 또는 총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거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민법이 이렇게 돼 있구나, 양이 굉장히 많구나. 하지만 그 양 많은 것 중에서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극히 일부만 시험에 나온다. 극히 일부만 시험에 나오면서도 양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법은 뭘 배우신다고 그랬다고요? 권리 의무에 대해서 배우신다고. 개인 간에 어떤 권리 의무를 갖게 되느냐, 그 중에서도 권리 중심으로 배우신다고 그랬지. 그럼 권리와 의무가 뭐냐 그 얘기인데, 그냥 가볍게만 볼게요. 그냥 권리 중심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권리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호의가 계속되면 뭔 줄 알아? 권리인 줄 알아. 뭐 이런 것도, 이런 영화 그 대사 들어보셨나? 그러니까 권리는 들어봤는데 권리가 뭐예요? 그러면 당장 뭔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법률 용어인데, 법률 용어는 일단은 어느 분야든 그 전문 분야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좀 익숙하게 이해를 하고 쓸 줄 아셔야 되죠. 근데 다행히 우리 법률 용어는 한자로 돼 있어, 한자로.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용어가 나오면 한번 한자를 써주면 더 좋은데, 안 써줬다 하더라도, 옛날에 다 한자 써줬는데 요즘은 한자 쓰면은 어렵다고 해서 한자를 더 빼버렸어, 다. 책에 한자 들어가면 어렵다고 해서.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지. 우리 한글은 뜻글자가 아니라 은글자잖아, 이게. 자, 이게 한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렇죠. 한글로는 여러 가지 뜻을 얘기할 수 있다고, 이게 한글은. 저처럼 말이 많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띠는 말이 많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뜻글자가 아니라고. 근데 교과서는 다 그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법률 용어는 어려운 한자로 돼 있는데,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법률 용어를 조금 익숙하게 이해하시고 또 들어오시면 훨씬 쉬워져요. 물론 권리라는 것들이 뭐 기본적으로 공부하실 때 많이 이렇게 뭐 나오고 그러진 않지만 그냥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쪼개보시라고. 권자하고 리자를 쪼개보면 돼요. 그러면 권자, 이건 권세권, 힘이란 얘기고, 이자는 이익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권리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뭐란 말이에요? 힘이지. 자기한테 이익이 누려야 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그걸 통해서 국가의 힘을 통해 가지고 강제할 수 있다는 거죠.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권리라고 한다. 당연히 반대 이제 의무는 반드시 따라야 될 구속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민법은 이제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데 그 중에 권리 중심으로 배우신다고 그랬어. 자, 그런데 권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민법의 주된 그 내용이 되는 것은 권리 중에 두 가지. 물권이라는 권리하고 채권이라는 권리. 이걸 배우시게 된다. 자, 그럼 권리 중에 물권은 또 쪼개보세요. 자, 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을 얘기하겠지. 그럼 권리란 얘기니까 그냥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물건은 뭐로부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이에요? 물건.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이걸 멋있게 꾸며놓은 건데 이걸 다 외우란 거 아니에요. 그냥 물건의 포인트만 보시면 돼요. 물건은 뭐에 대한 권리다? 물건에 대한 권리다. 그럼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누린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물건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누릴까를 생각해 보시면, 자, 여러분이 아파트의 소유권자다 그러면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게 사람인가요? 물건인가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게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물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에요.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진 소유권자라면 그 아파트로부터 이익을 누려요? 못 누려요? 누리죠. 자, 어떻게 누리냐면 그걸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직접 지배라고 하면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자, 그냥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죠. 그 잠도 주무시고 사용하고 하잖아요. 그 이익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또 아파트 전세 나서 월세 나서 자, 월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옛날에 아파트를 5억에 샀는데 요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고 15억으로 올랐대. 아이, 그 아파트 뭐 해버리자? 처분해버리자. 이익이 되잖아요. 네. 자, 이럴 수 있는 그런 이익을 누리는 거, 이게 물건 중에 소유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물건 중에서는 이제 이 세 가지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냥 들으시면 돼, 그냥 이것은 외울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그 물건 종류를 하나하나씩 다 보자는 건 아니에요. 물건은 보는 것은 이제 나중에 여기서 보면 돼. 무슨 법에서? 물건법에서 배우시면 돼. 물건법에서는 이 물건 하나하나씩은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물건법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14문제 나온다고. 물건법에서. 요걸 생각하시라고요. 물건은 뭐에 대한 권리다?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테스트 했을 거예요. 계속 이제 가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험난한 길이 될지 편안한 길이 될지 테스트하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 개념을 잡아드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물권, 채권 조금 들어볼 수도 있고 안 들어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서 그냥 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듣고 그러시면 이건 1년, 2년, 3년 돼도 안 돼, 이거. 좀 잔인한 얘기지만. 응? 그러니까 그런 걸 요구하죠. 와서 재밌게 막 해가지고, 그냥 깔깔대고 웃고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강사들이 연예인화 되는 거야. 막 쓰고 나와서 막 하고 재밌게 하고 같이 막 웃고 가. 시험 보면 떨어졌어. 다시 와. 또 하고. 그걸 옆에서 보면서 글쎄 저걸 공인중개사를 그렇게 할 그럴 가치가 있나? 3년 4년 막 하시고 물론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물론 재밌어야 돼요. 강의는 재밌어야 되지만 재미도 그 과목의 어떤 기초 개념을 잡으면서 재밌어야 되지. 자, 지금 기초 잡는 거예요. 채권은 사람인 변이죠. 채권이라는 권리를 가진 사람, 이 사람 특정한 사람이 특히 주의하실 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익을 누리는 건데 사람을 사용, 수익, 처분, 지배할 수는 없죠. 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거예요. 요구. 요걸 채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채권을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게 되면 채권은 뭐에 대한 권리? 입을 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사람에 대한 권리. 자,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권리는 전부 다 이익을 누리는 거니까. 자, 접수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이라고 들어봤나요? 저당권? 은행에서 돈 빌리면 여러분은 담보 잡잖아. 그걸 근저당권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 근저당권이란 권리는 물건이냐 채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물건이지. 아니, 담보로 잡는 데니까 담보로 잡는 권리가 저당권이잖아. 그럼 여러분이 채권이라 하신 분들은 담보로 가족 중에 누구 하나를 담보로 잡혔구나. 아들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돈을 빌렸구나. 아니, 좀 전에 얘기했잖아. 물건은 물건에 대한 거라니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거. 그러니까 어지럽게 들어가면 안 되고 제가 설명은 쭉 했지만은 포인트를 잡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근저당권, 저당권은 설명까지 했어.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담보로 잡는, 은행에서 담보로 잡는 권리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저당권이라고 그러죠. 처음 들어보나요? 저당권? 근저당권?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살면서 가만히 그렇게 그냥 공부하시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공부는 하는데 알아는 듣겠는데 문제 풀면은 뭐래요 결론이? 점수가 안 나와. 그 뭐야 그거.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 1억을 빌려줬다. 그럼 여러분은 나중에 저한테 1억 달라는 권리가 생기죠? 그 권리가 물건이요? 채권이요? 채권이겠죠. 저 사람이니까. 자, 모든 사람한테 1억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돈 빌려간 저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돈 빌려간 특정한 사람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됐나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아까 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제 아파트를 샀다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민법 기호를 받으면서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고 그랬고, 지금 권리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자, 여러분은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권리는 그러면은 물건인가요? 채권인가요? 그러면 물건이라면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물건에 대해서 요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셨다는 거예요, 지금. 자,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소유권, 그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권리가 있죠? 근데 그걸 무슨 권리냐 그랬더니 물건이래. 그럼 물건은 뭐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라고 했어요? 물건에 대해서. 그럼 물건, 아파트 앞에 가가지고 내가 너 샀으니까 그 아파트 너 빨리 나한테 소유권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 누구한테? 판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야, 판 사람한테. 1년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게 안 되면 정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 기초를 통해서 이제 이 중간 이상 것이 나오는데 또 어려워지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살면서 한 번이라도 물건, 채권 구별하면서 산 적이 없었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법하고 여러분들이 친한 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빼고 제가 지금 물건과 채권을 설명해 주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라고. 다시 물건이라는 권리는 뭐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거야. 채권은 누구에 대한 거야? 특정한 사람에 대한 거라니까.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고 사람에 대해서는 요구한다니, 요구. 소유권 이전해달라. 그럼 대금 달라. 요구하잖아, 이게. 이런 걸 다 채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은, 소유권 가지고 뭘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아파트를 소유하는 거지, 사람을 소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아파트라는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거나 처분함으로써 이익을 누리니까, 소유권은 아파트라는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물건이구나. 저당권? 저당권. 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대충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 살았으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잡아. 뭘 잡아? 여러분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지. 여러분의 땅을 담보로 잡지. 여러분 가족을 담보로 잡지 않잖아. 그러면 땅이나 아파트는 물건이니까 저당권도 물건이구나. 그럼 저당권 가지고 그 은행에서 여러분 아파트 사용 수익을 할 수는 없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못 갚으면 강제로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지. 경매도 넣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쭉 민법이 뭐고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니까 이게 막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한참 몇 번 들으면 그냥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아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냥 자주 들어서 아는 것으로 오해를 할 뿐이지.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아까 보신 것처럼 물권법, 채권법. 여기서 문제 나온다니까. 그럼 물권과 채권의 비교를 간단히 좀 해보셔야 되겠지. 개념을 잡았으니까. 자, 근데 비교는 좀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물권과 채권의 개념을 먼저 잡고 좀 쉬었다가 이제 어떤 이 두 개의 권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 정리 좀 해드릴게. 어려운가요? 아직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따라오실 수 있죠? 어렵다 그러시면은 손 바짝 들어서 난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설명해드리고 그럴 테니까. 자, 이제 권리, 우리가 배워야 될 권리 두 개 보셨고, 그럼 이 물권이라는 권리와 채권이라는 권리는 다 권리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구체적인 권리를 이제 제시를 해놓고서 이제 비교하는데, 전세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물권이에요. 임차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요놈이나 다 남의 물건을 빌려 사용하는 권리예요. 근데 이것은 법적으로 물건이고 이건 채권이라고.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이 있는데 얘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라고요. 그 소유권자는 부동산이니까 지 물건이니까 지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 그럼 남의 물건을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는 법에서 정해진 권리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권리가 우리 민법에 여러 개 권리가 있다고요. 그걸 하나씩 배우시는 거야.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다 그 물건을 빌려 사용하는 거다 하지만은 사용하는 권리면서도 다 그 권리들은 내용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지. 다르게 법에 정해놨다고. 그걸 배우셔가지고 문제 나오면 이 권리는 이렇고 저 권리는 저렇다고 해서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우는 게 민법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크게 이제 비교해서 사용하는 권리, 빌려 사용하는 권리 중에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는데, 자, 물권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보다도 여러분이 쉽게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알 수 있는 전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자, 전세 들어가서 한다. 들어보셨죠? 네.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세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건 법적으로 그 물권, 전세권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전세권은 지금 밖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세하고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냐면, 자, 기본은 똑같아. 당연히 이 전세권이 발생되려면 그 부동산 소유자하고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빌려 사용할 사람이 전세권 설정 뭘 해야 될까요? 계약하겠지. 그 다음에 전세금을 줘야 되겠죠. 2억이든 3억이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밖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세예요, 전세. 여기서 끝나는 게. 그럼 보통 전세 계약하고 전세금 2억 줬으면 이 사람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그게 전세 사는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리 민법에 정해놓은 전세권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건 그냥 우리나라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관습이야, 관습. 민법에 정해져 있는 전세권이란 권리는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플러스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이러면 이제 민법에 정해진 전세권이라는 물권이 생기게 돼요, 물권.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전달이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뭘 가지고 있으니까?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 2년이든 3년이든 이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보셨어요. 그러면 이 물권하고 이제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채권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자, 이 겨우 지금 물권이라는 전세권을 지금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들어갑시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물권이든 채권이든 권리를 배우신다고 그랬어. 소유권, 가장 대표적인 권리, 소유권. 들어보셨나요? 소유권? 네. 보신 적 있나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보신 적이 있어, 없어? 그거 보셨다고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 제가 자꾸 소유권이라는 권리도 보이고 막 그러네요. 권리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것은 권리를 배우시는데 그 배워야 될 권리는 눈에 보이는 걸 배운다, 보이지 않는 걸 배운다. 보이지 않는 걸 배우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배운다면 쉽지. 여러분들 만일에 이 탁자를 공부하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쉬워. 생김새가 이렇고 색깔이 브라운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끄떡끄떡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권리는 물건이든 채권이든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 보이는 게 아닌데 존재하고 있다고. 근데 그 권리의 내용이나 효력은 다 법에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걸 배우시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물권이든 채권이든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권리를 가지고 계약한 사람한테는 당연히 그 권리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지만 계약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권리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주장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항이라고. 대항. 그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있냐 없냐, 효력을 이제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그러죠.
자, 대항력이란 그 권리를 계약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는 거? 주장할 수 있는 거. 자, 그게 무슨 얘기냐? 그냥 실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2년 계약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전세권이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2년 동안에는 이 사람은 이 전세권 가지고 남의 부동산이지만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동산 소유권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넘어갔다고요. 뭐 팔려서 넘어갔든 경매로 넘어갔든 넘어갔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전 소유자고 이 사람을 우리가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전 소유자지. 이 사람은 새로운 소유자죠.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양순이라고도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가 됐나요? 병이 됐죠.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이런 전세 계약하고 뭐 전세금 받고 주고받고 그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지가 이제 소유자니까 이 사람하고 계약도 하지 않고 전세금 받은 바도 없으니까 얘 보고 당신 나가세요. 이렇게 요구할 때, 자, 이 사람은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자, 이 전세권을 가지고 나 아직 기간 남았으니까 나 못 나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대항력이 있냐 없냐 이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예. 결론적으로 물건은 다른 사람한테도 주장할 수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다 그렇게 돼 있다고. 왜 대항할 수 있냐? 생각을 해보세요. 자, 권리는 보이는 거다, 보이지 않는 거다. 보이지 않는 건데 계약한 사람은 당연히 계약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구나 알겠지만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주장하려면 거꾸로 다른 사람도 얘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당연히 보이지 않는 전세권은 있다라고 알려야 된다고요. 뭘 하라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물건은. 그래서 등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시하라고, 공시. 그래서 2차 과목 공시법에서 등기법을 배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이걸 하지 않고 현실에서는 막 살아요. 전세계약하고 전세금 주고서 들어가 산다고. 이건 전세권이다, 아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전세 사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물건이 아니죠. 전달됐어요? 네. 등기까지 해야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물건으로서 전세권을 인정하고, 당연히 그럼 등기됐으니까 얘는 이거 살 때 또는 경매 받을 때 등기부 떼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자 외에도 얘가 2년 동안 이거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거 아니야. 아니까 당연히 얘한테도 야, 아직 기간 남았으니까 다 못 나가.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응? 그러면 2년 다 살다가 이제 다 끝났어. 끝났으면 이제 이거 없어지죠. 그냥 나가야지 이제. 예. 근데 문제는 이거 받아 나가야지 전세금이요. 근데 이 전세금은 갑한테 줬어요? 병한테 줬어요? 갑한테 줬죠. 자, 병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 그러면 권리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전세권은 이걸 주고 아주 준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건데 얘한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얘한테 달라고 해야지. 이게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걸 법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항력이 있다라면 그 대항력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그전 사람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뭐 한 것이다? 승계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이제 경매 같은 데 들어갔다 그러면, 자, 아직 전세권자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 부동산이 경매 들어왔다. 이거 함부로 경락받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지. 싸다고 막 들어가면 안 되죠. 다 물어줘야 돼, 이거. 이게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리가? 물건이. 그러면 대항력이 있으려면은 알려야 되니까 물건은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계약만 하고 돈만 준다고 해서 물건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된다? 등기, 공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그걸 읽어봅시다.
물건은 대항력이 있어요. 전세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물건은 다 대항력이 있어.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뜻이 뭐냐? 자, 따라서 물건인 전세권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양수인, 즉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인 전 소유자 지위를 승계하여 그대로 법적 지위를 이어받아가지고 전세권자는 계속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기간이 만료되면 자, 양수인 새로운 사람이 전세금을 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결국 시험 문제는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전세권 문제 내면서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그 부동산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 전세금 반환 의무는 누구? 전 소유자가 의무를 진다. 틀렸죠? 누가?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런 거 가지고 문제 내는 거예요. 그게 대항력이라는 것에서 이제 지문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자, 요걸 빌려 사용하는데 우리 임대차를 냈어요. 임대차. 자, 임대차 들어보셨죠? 예. 근데 들어봤다고 그냥 들어가지 마시라고. 용어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대는 뭐예요? 용어는 쪼개서 보시라고 그래서 쪼개서. 그런 연습을 자꾸 하시면 그 문장을 읽을 수가 있어요. 대는 뭘 대라고 그래요? 빌려주는 걸 대라고 그러죠. 대여해 주는 거. 차는 그러면 뭐 하는 거? 빌리는 거지. 차용금. 그럼 항상 대차가 들어간다는 것은 빌려주고 빌리는 걸 얘기한다고요. 근데 앞에다가 뭐 짤 붙였어요? 임자를 붙였죠. 그럼 이 임자는 무슨 뜻일까? 임대료죠. 임료. 임대료. 임대료 주고 빌려주고 빌려 사용하는 것을 임대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짜예요? 유상이에요? 유상이겠지. 그러면 공짜로 빌려주고 빌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공짜로. 임대료 안 주고. 저 한강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그런 거 공짜로 이렇게 대여해주고 그러지 않나요? 예, 다 민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멀리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럼 그것도 대차지. 근데 거기에 임대차를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공짜인데. 그럼 공짜로 빌려주고 빌려 사는 것은 임자를 붙이지 않고 여기에 사용자를 붙여요. 그래서 무슨 대차? 사용대차. 그러니까 현실은 지들 법대로 쓴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좀 법을 한 사람들도 그런데 무상의 임대차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임대차가 무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임대차는 임대료를 줘야 된다니까. 근데 뭐 얘기하다 보면 무상의 임대차, 뭐 무상의 임차인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막 쓰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들어봤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머릿속에 가득 잡고선 저희들 강의를 듣고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생각대로 문제를 푸시고 그럼 듣는 거 따로, 문제 푸는 거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국밥도 아니고. 돈도 빌려주고 빌릴 수 있나요? 돈. 예. 그럼 그것도 일단 뭐가 들어갈까? 대차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것은 물건을 빌려줄 때 임자나 사용을 써요. 물건을 빌려주고 빌려 사용하는데 임대료 내면서 또는 임대료 받으면서 빌려주고 빌려주는 게 임대차. 공짜는 사용대차. 근데 돈은 물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뭘 붙이냐 그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만드는데 돈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억을 빌려요. 저한테. 제가 5만 원권 빠쩡한 거, 관봉권이 붙어있는 거, 띄는 그걸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거 그대로 놔두고 구경했다가 6개월 뒤에 갚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갚나요? 그래요? 아니지. 아니, 물건은 빌린 거 그대로 빌려가지고 사용하다가 돌려줄 때도 빌렸을 때 그 상태로 돌려줘야 되는 거지. 응? 근데 그것을 임대료 내면서 하는 것을 뭐라 하고? 임대차, 공짜라는 것을 사용대차라고 하는데
돈을 여러분이 1억을 저한테 빌리는데 제가 현금 따발로 해서 딱 해서 빌려줬어요. 그럼 그거 현금 그대로 해서 다시 돌려주나요? 아니지. 쓰고 5억에 해당되는 것만 저한테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쓰고 갚는다. 쓰려고 빌려주고 사용한다. 소비도 잘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법률 용어라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하나씩 잡아보면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가끔 우리 지문에 이제 나오기는. 그럼 여기 소비대차는 말 그대로 빌려서 뭐하고 빌린 사람이 소비하고 그 양만큼, 그 액수만큼만 다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쌀을 빌려주고 빌려 사용하는 것, 빌리는 것도 쌀 같은 걸 빌려주고 빌리는 것도 무슨 대차? 쌀, 보리쌀. 소비대차가 되겠지. 아, 쌀을 빌려가지고 쌀을 구경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먹잖아요. 소비하잖아. 쌀 한 가마 빌렸으면은 한 가마 소비했다가 그냥 한 가마 그대로 그냥 같은 품질로 갚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 우리 시험에는 이제 그러니까 민법은 이제 각종의 대차가 있는데 다른 건 다 이제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요것만 나와. 요거 우리 중개사들이 할 때. 자, 그러면 임대차를 했으니까 빌려준 사람을 대인이라고 그러겠지. 무슨 대인? 임대인. 그럼 빌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임차인.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고. 자, 이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 야, 저 물건을 빌려 사용하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 아니냐? 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물건에 대한 게 아니라 빌려준 사람한테 야, 요 임대차 기간 동안에 내가 저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네가 잘 관리도 해주고 고쳐주기도 하고 해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차이점이 쫙 나와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비교할 것만 두 가지 비교하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자, 보증금 같은 것은 안 줘도 돼요. 하지만 보통 현실적에서는 보증금도 주죠. 또 2억 줬어. 그래서 기간 2년 잡고 자, 여기는 등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몰라.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졌어요. 이거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이라고 제가 썼죠? 예. 자, 그럼 똑같이 아직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 부동산이, 이 물건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팔려서 넘어갔든 경매로 들어갔든. 자, 그럼 이 사람을 또 양순이라고 하겠죠. 새로운 소유자죠. 얘하고 얘는 임대차 계약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얘가 야, 이제 내 거니까 너 나하고 계약한 바가 없잖아 할 때 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임차권 가지고 있죠. 자, 이 임차권 가지고 얘한테 주장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지요. 그렇죠. 대항력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이것은 그러니까 기초 개념만 알면 결론이 나와줘야 되죠. 자, 채권은 뭐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어요? 채권. 안 되면 컨닝이라도 하시라니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얘도 사람이잖아. 그럼 얘한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채권은 강조하는 게 사람이지만 뭐한 사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은. 그럼 특정한 사람은 뭐한 사람?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해야지. 계약은 얘한테 했지. 얘하고 했지. 얘하고 한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렇게 넘어갔을 때 얘가 내가 소유자니까 너 나가. 그러면 얘가 나 임차권 있으니까 나 못 나가. 할 수가 없다고요. 쫓겨난다고. 그럼 쫓겨나면서 이거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얘한테 보증금, 야, 그럼 네가 이제 소유자 됐으니까 보증금 2억 내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 계약력이 없다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자,
권리는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권리를 계약 당사자 아닌 사람한테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도 그 권리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 볼 수 있도록 하려면 뭘 해야 되네? 등기. 하지만 채권인 임대차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고 원적으로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응? 그러니까 보통 월세 들어가 사는데, 계약을 하고 보증금만 주면 들어가 사는 거지, 들어가 사용하는 거지, 등기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는 임차권이란 보이지 않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어찌하니? 그러니까 얘한테는 그 권리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이 사람은 그 전 사람의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하지 않아요. 이게 채권이야, 채권.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죠. 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민법을 얘기하고 있죠. 민법에서 나오는 물권과 채권을 얘기하고 있다고. 민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채권은, 자, 가장 대표적으로 임차권을 배우시는데, 이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저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는데 임차권이 아니라 뭘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전세권. 이건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 근데 이 전세권은 계약하고 전세금만 줘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법에서는 이렇게 정해놓고서는 알아서 하라는 말을 알아서 너 이걸로 하든 네가 원하는 걸 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남의 부동산을 빌려 사용한다면 물권인 전세권 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임차권 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전세권이지. 그 당연히 빌려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물권인 전세권이 여러분한테 취득되려면, 성립이 되려면 계약하고 전세금만 줘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된다? 등기. 그럼 등기는 여러분 혼자 하나요? 이 사람이 해줘야 될 거 아니요. 현실적으로 등기 해주나요? 전세권 등기 해줘요? 안 해주지. 잘 안 해주지. 이 건물 가진 사람은 자기 등기부에 뭐 들어가는 거 별로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법에서는 정해졌지만 그래서 마음대로 알아서 그거 취득해가지고 해라. 대신에 얘는 대항력이 있고 하니까 얘가 훨씬 세다. 하지. 그래서 빌려 사용한 사람은 이걸로 사용하고 싶지만 이게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해준다고,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남의 물건을 빌려 사용하는데 전세권보다는 뭘 가지고 많이 사용해요? 임대차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결국 빌려 사용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쟤보다는 약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또는 경매 나갔다 그러면 얘는 다 쫓겨나고 보증금 날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민법에서 나왔을 때는 그렇게 푸셔야 된다고. 민법은 채권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국가에서는 이거든 다 남 물건 부동산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정해놓고 알아서 선택해서 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거 선택하고 싶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더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주택은, 자, 빌려 사용하는데 이걸로 들어가 사는 사람 별로 없죠? 전세에 들어가는 거지, 전세. 그 전세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라고 그래. 채권적 전세라고 그래. 그게 뭘 하지 않아서?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해놓은 게 이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거 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전세 들어가는 건데 이 전세는 법적으로 이 임대차하고 똑같이 봐요. 그러면 살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얘도 쫓겨나야 되는 거지. 그럼 쫓겨나기 싫으면 뭘 해야 되는데? 등기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계속 임대차 계약을 하든 전세 계약을 하든 해가지고 그 살고 있다고. 그러다가 경매 들어가. 그러면 기간 남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 그러면 쫓겨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약자인 사람이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안 되겠다. 사람 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는 물론 이게 채권이지만 이 사람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좀 인정해 줘야 되겠다. 그럼 민법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하나 더 만드는 거지. 그게 유명한 뭐예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되는 거지. 그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은 결국 민법적인 임대차가 약하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피해를 보아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든 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요. 그럼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들어가서는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기본 내용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임차인이야.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채권인 임차권에도 뭐가 인정해줘야 되겠다? 대항력을 인정해줘야지. 그럼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뭘 해야 되는데? 등기해야 되는데, 주택은 등기를 더 안 해주겠지. 그래서 법을 하나 더 만들어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너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은 대항력이 인정되는 걸로 법에 정해놨다고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자, 열쇠 받고 들어가고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이런 게 이제 주택임대차법에 쭉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민사특별법이 나오는 이유는 민법을 보고서 민법에서 뭔가 좀 부족하거나 누군가 피해를 보거나 민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을 때 법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특별법을 좀 잘 공부하시려면 민법을 어느 정도 좀 보고,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졌구나 이해하시면 들어가시면 굉장히 쉬워져요, 이게. 자, 그러면 결론 들어갑니다. 물건인 전세권은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요. 결국 나중에 전세권자 입장에서 전세금 달라고는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전 소유자한테 청구하면 안 돼. 그러면 반대로 전세금 내줄 사람은 누구냐? 역시 새로운 소유자예요. 그게 이제 문제, 지문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민법에서의 임대차의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어. 아무리 기간 남았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면 얘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나가라면 나가야 돼. 보증금도 얘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다고.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물건과 채권인데, 이 차이도 모르면서 그냥 가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떤 때는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막 들어. 그러니까 뭐가 있다 없다 해서 막 듣는데 이게 어디서 얘기한 건지 잘 모른다니까. 근데 물건과 채권이라는 걸 딱 구별을 해놓고 출발하시게 되면 그럼 모든 물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채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다는 거지.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법을 만들거나 또는 법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대항력이 인정되는 걸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에요. 따라서 채권이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임대차 존속 기간 중이라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면 임차인은 원칙으로 그 양수인한테 임차권 주장할 수 없고 양수인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내용 이해되셨죠? 예, 그래요. 이런 것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도 참 필요한 얘기가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양도성 여부, 그런데 처분 여부. 자, 이제 얘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기간 남았는데 갑자기 미국 이민 가게 생겼어. 아니면 저 지방으로 내려가게 생겼어. 이거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못해. 근데 남은 기간이 꽤 많아. 이거 그냥 얘가 해지해버리면 또 손해배상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넘겨주고 네가 남은 기간 사용해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양도, 처분하는 거죠. 이거 할 때 소유자인 갑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냐? 이 문제라고요. 자, 다시 전세권은 물건, 채권? 물건, 채권? 물건. 물건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거다? 물건에 대한 거다? 물건. 그러면 계약에서 정한 몇 년 동안은 2년 동안은 이 사람 상관없이 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가 사용할 수 있는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든 아니면 지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주든. 네. 자, 여기서 지금 전세인데 또 전세를 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세 그러면 어떤 전세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법에서는 또 이렇게 들어가면 앞에다가 뭐 자를 붙이냐면 전자를 또 붙여요. 그럼 무슨 전세? 전전세. 들어보셨나요? 네. 자, 전전세 놓으려고 그래요. 부동산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 없다. 받을 필요 없다. 물건에 대한 거라니까. 그냥 이 전세권 가지고 이 물건을 2년 동안 직접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동의 받을 필요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 놓고
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것을 현실 세계에 생각해가지고 뭔 소리야, 동의 받아야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틀리는 거지. 문제 지문에. 예?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에 얘가 전세권이 아니라 임대차를 했어. 임차권이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냐.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그래요. 똑같이 저 부동산을 빌려주려고 그래. 자, 그럼 빌려주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대차라고 그랬죠? 예. 근데 또 빌려준대. 앞에다 뭐 쓴다고요? 전대차. 그렇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요 임차인 마음대로 하면 될까, 안 될까?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지. 특정한 사람과의 문제라니까요, 이거는. 어? 그러니까 네가 그러려면은 이 임대인의 뭘 받아서 동의 받아서 알아야 돼요. 동의 받아서. 이런 걸 알아야 현실에서도 이게 무슨 권리인지를 알아서 동의를 받고 하든 안 받고 하든 뭐 하든 이걸 결정하는 거지. 야, 누가 그렇대더라 저렇대더라 그 얘기 듣고서는 하시면 안 되지. 자, 올해 나왔던 게 이거죠. 전대. 그 전대는 뭘 바꿔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를 바꿔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올해 문제는 그냥 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내가지고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 동의를 받았을 때 이렇게 지문을 쭉 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배우시게 되는 거지. 동의를 받았을 때 전대차하고 동의 받지 않았을 때 전대차. 법률관이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결론 들어갑니다. 물건은 전세권뿐 아니라 물건은 양도, 처분이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는 거죠. 상대방이 동의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채권이 임차권은 처분할 수는 있지만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없어. 제한이 돼. 왜?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차이점이에요. 자, 양도성, 처분성 여부에서 물건은 원칙으로 처분이 자유로워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 소유자예요. 이 사람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그 목적물 타인에게 전전세나 임대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채권이라는 권리는 처분은 되지만 제한이 돼요. 특히 임대차 같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요. 차이점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물건과 채권을 공부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거야, 이게.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지상권은 이 지자가 땅 지자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그냥 유추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상권은 물건일까요? 채권일까요? 물건일 것 같아요? 채권일 것 같아요? 이게 땅 지자라고. 물건이지. 이건 땅 빌려 사용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럼 지상권은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럼 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물건은 그렇다니까, 기본으로. 이해되셨죠?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과 채권, 기초 개념을 좀 잡았어요. 자, 이제 민법의 구조와 권리 변동에 의해서 민법의 전체적인 구조, 틀을 이제 잡아봅니다. 틀을 쫙 이렇게 집을 질래도 틀을 잡고 이제 져야 되겠죠.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배울 것이 물건과 채권이라는 권리를 배우신다고 그랬어요. 물건이든 채권이든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고 있죠. 존재할 뿐만 아니라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이잖아요. 아파트 소유권이 어느 순간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이 아파트 소유자가 되죠. 그 아파트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넘어왔다는 것이 움직였다는 거지. 자, 그래서 모든 권리는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요. 움직이는 걸 뭐라고 그래? 변동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권리의 변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권리의 변동. 그럼 이렇게 하면 추상적인 얘기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권리 중에 여러분이 대표적인 게 소유권. 잘 알아.
자, 내가 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받았어. 요 정도는 이해되시죠? 네. 그럼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이전이란 뭘 한 거예요? 변동을 한 거예요. 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나한테 왔다고 이렇게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 권리의 변동으로 제가 하나의 소유권 이전을 이제 예를 들었어요. 그럼 이것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로서. 전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여러분한테 이전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그 아파트의 소유자가 된 거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항상 이 결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인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민법의 큰 구조는 권리 변동이라는 뭐가 있으려면, 결과가 있으려면 그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구조로 돼 있어요. 전체적인 구조가, 민법은. 물론 모든 게 그렇진 않지만 기본 틀이 그래요. 그러면 원인이나 결과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게 원인이야, 이게 결과야, 결과나 원인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렵게 느끼지 않죠? 그래서 법하는 사람들은 그걸 아주 싫어해요. 우리 일반인들이 이 법적인 얘기를 하는데 잘 알아듣는 걸 싫어한다고. 어렵게 느껴지라고 해야 돼. 그래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용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뭐라고 바꾸냐면 법률 뭐라고 바꾸냐면 효과라고 바꿔요. 법률 효과. 그게 곧 권리의 변동이에요. 그러면 법률 효과, 즉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것들을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요건 뭐 그렇게 몰라도 돼. 근데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 법률 뭐? 효과. 그럼 이런 단어가 나오면 법률 효과 그리고 읽고 그냥 지나가면 돼? 안 돼? 안 돼. 아, 법률 효과는 뭐?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그 결과는 뭘 얘기하는 거다? 권리 변동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서 책을 읽으셔야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기본서도 그렇지만 여기도 이게 책인데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읽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한글을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럼 초등학교부터 다시 지나가도 해야 돼 이거. 아,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읽고 그냥 지나간다. 무슨 얘기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서 그냥 읽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뺑 읽어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해석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사실은 공부하시면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해석해서 수는 없지만 시험을 위해서는 이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제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 단계로 들어가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항상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는 건데 그 결과로서 뭐가 이루어졌구나. 권리 변동이 일어났구나. 소유권 넘어갔구나. 누군가 소유권 취득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들어야지. 근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라 한다. 이건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다만 이제 그 법률 요건을 찾아야 돼요. 그 법률 요건은 이제 우리 민법에 여러 개를 정해놓고 있어요. 자, 그걸 이제 딱 둘로 나눈다고요. 둘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냥 자연스러운 것을 어렵게만 얘기했을 뿐이야. 제가 지금 아파트의 소유권이 여러분한테 이전되는 게 법률 효과로서 나타나는 권리 변동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의 아파트 소유권이 여러분한테 넘어온 게 가만히 있으니까 넘어오던가요?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아파트를 샀으니까 그러니까 넘어온 거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그 아파트를 산 것은 국가에서 강제로 그 아파트 사라고 시켰나요? 여러분이 의사대로 매매 계약을 한 건가요? 의사대로 한 거지. 그러면 그 아파트를 사기 전에는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서 저 아파트 괜찮겠다. 저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생각만 하면 아파트 소유권이 넘어와 안 넘어와? 안 넘어오죠. 그럼 그 생각을 외부에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표시를 해야지. 그러면 그 외부에 표시하려면, 생각을 외부에 표시하려면 뭘 해야 될까? 정말 쉬운 얘기라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제 생각을 여러분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저는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만일에 여러분한테 돈을 주고 싶은 생각이었다면 당연히 주머니에서 빼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행위를.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서는 매매 계약이라는 행위를 했잖아, 이게. 그 행위를 앞쪽에다 뭘 붙여? 법률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위? 그 법률행위라고 그렇게 만든 거지. 법을 하는 사람들이. 응? 그럼 이 법률행위에는 여러분은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매매하겠다는 의사를 뭐 한 거예요? 표시했으니까 매매계약이 돼서 여러분한테 소유권이 넘어왔지. 물론 이제 단계가 있지만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잖아. 네. 자, 그러면 수많은 원인들 중에 첫 번째, 가장 흔한 게 뭐에 의해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고요. 쉽게 해서 계약 같은 걸 한다고. 근데 꼭 여러분의 생각대로 소유권이 넘어오지는 않더라. 소유권이 여러분한테 넘어오긴 넘어왔는데 여러분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상속. 돌아가셨으면 그냥 넘어오는 거지. 뭐 받는다 안 받는다. 나 세금 때문에 안 받을 거야 한다고 해서 안 넘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라고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걸 법률 규정이라고 그래. 그럼 법률 규정도 하나의 원인인데 이건 당사자 의사표시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는 상관없어. 의사표시하고는. 그래서 우리 민법은 큰 틀로 어떤 원인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되느냐 이걸 정해놓는 건데 그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하고요. 결과를 법률 효과라 하는데 법률 요건은 몰라도 돼. 지금 용어가 막 이제 새로운 게 나오니까 어지러워 죽겠어. 다만 이 단어는 기억하시라고. 항상 법률 효과 그러면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뭘 얘기하는 거다? 권리 변동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원인은 짜잘하게 들어가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그걸 크게 둘로 나누면 당사자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 요소로 하는 뭐하고? 법률 행위하고 당사자 의사 표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규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럼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하실 것은 결과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원인 쪽을 공부하는 거예요. 매매를 공부하고 임대차를 공부하고 하는 거지. 소유권은 그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해서 소유권 취득했으면 그걸 끝나는 거지. 여기서는 이제 권리 변동이 뭔지 의미만 살짝 보시고 전부 다 이쪽을 공부하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도 법률 행위 중심으로 공부할까요? 법률 규정 중심으로 공부할까요? 행위겠지.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상속을 중개할 수는 없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민법 총칙 파트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파트는 민법 총칙 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민법 총칙 중에 뭐에 대해서만?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공부하시는 거야. 여기서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 안 배우느냐? 아니 이것도 배우는데 그냥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에 가서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올해도 나왔지만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라고 해서 남의 부동산인데 자기 걸로 생각해가지고 20년 동안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즉 잘 관리하면서 그 부동산을 자기 건 줄 알고 점유했어. 아니 자기 건 줄 알고 점유했다고 그게 자기 것이 되면 안 되지. 근데 245조 법조를 만들어서 20년 동안 그랬으면은 네가 소유권 취득하게끔 만들어줄게 라고 법을 규정해놨다고요. 그걸 취득시효라고 그래요. 그럼 그것도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취득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그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점유하고 있으면 물론 등기에 그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소유권 취득하는 걸로 해줄게 라고 규정을 해놨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 부분 가면은. 이해되셨어요, 이제?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신다고. 특히 법률행위 중심으로. 자, 요 구조가 이제 밑에, 여기 제가 이제 쭉 설명했어요. 자, 법률 관계는, 즉, 권리 의무 관계는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다고. 자, 민법이 이러한 수많은 법률 관계 대체적으로 일정한 원이 있으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모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을 권리의 변동이라 하고, 이걸 다시 뭐라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한다고. 이러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뭐라 하고요? 법률 요건이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새로운 단어가 나온 걸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시험을 보려고 그래.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우리 언어로 내나요? 법률용어로 내나요? 법률용어로 내는데 이걸 싫어하면서 시험 문제를 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풀리지. 그 이상하신 분들이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법 공부를 해서 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금 뭐하지만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용어를 어렵게 설명드리진 않잖아. 어렵나? 어려워요? 어려우죠? 뭐 앞에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저하고 대화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 예. 제가 설명하는 게 어렵나요? 그렇지는 않죠. 다만 이런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죠? 예.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익숙치 않았단 말이에요. 익숙치가 않아. 여러분들은 익숙한 거하고 익숙치 않은 거하고 어려운 거하고 어렵지 않은 것을 구별을 하셔야 돼. 어렵지 않아. 익숙치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예요. 저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왜 어려운 거예요? 처음 봤으니까.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지금 배우자 어려워? 우습지, 배우자가. 왜 그래? 많이 봤으니까, 옆에서. 그 사람을 다 아니까.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시라고. 처음 만났을 때는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조금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조심스럽게도 하고 하다가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야.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다고. 근데 갑자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한다고 와봤더니 어떤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서 이거 얘기하면서 막 그래. 그러니까 막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치 않은 거예요. 낯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낯선 것을 익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주 볼 수밖에 없지. 예? 그러니까 친구들도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야 돼. 오래된 친구라 하더라도 몇십 년 만나면 어색해야 돼요. 어색해. 저도 그렇다고. 저 시골 친구들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초등학교 친구 그때는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만에 보게 되니까 좀 어색하더라고. 그런 거예요. 공부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법률 효과로서 나타나는 걸 권리 변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권리 변동은 뭘 권리 변동을 하느냐? 자, 권리가 발생이 되거나 그 권리가 변경되거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그래요. 자, 요걸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권리는 항상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권리 주체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취득한다고 그래요. 취득. 주로 이제 이걸 쓰죠, 많이 법에서는. 변경은 그냥 변경을 하고 권리가 소멸됐다는 것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던 권리가 없어져 버린 거죠. 상실됐다, 상실. 그래서 이것을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의 변동은 한마디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인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권리의 득실, 변경. 취득하는 거, 변경하는 거, 상실하는 건데 주로 우리는 취득하는 것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겠지. 예. 하지만 변경이나 상실도 다 권리의 변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법률 요건을 설명해 드렸는데 법률 요건은 하나의 원인이죠. 자,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법률 요건은 행위자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라고 그러죠. 또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규정. 자, 요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 중에 우리는
일단은 뭐 중심으로 공부한다? 법률 행위 중심으로 공부한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아까 제가 그렸던 거 그려놨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요거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 그 16페이지, 17페이지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권리의 변동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앞에 쓸데없는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22페이지를 가보세요. 22페이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실 파트가, 자, 제2장에서 뭐가 나와요? 법률 행위가 나오죠. 법률 행위가. 왜 여기 이 장이 법률 행위가 나온지를 제가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그럴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구조를 잡았으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들어가도록 합시다.